당신이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에도 640광년 떨어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는 3200년 후에 그곳에 도착할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을 수도 있죠. 우주에는 1000억 개가 넘는 행성이 존재하는데 그중 몇 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체로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이게 바로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하고 외계 생명체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페르미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에 외계 문명이 존재할 확률은 엄청나게 높은데 정작 그들에 대한 증거나 접촉은 전혀 없다는 모순이죠. 수십억 개의 별과 수천억 개의 행성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혼자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망원경을 하늘로 돌리고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언젠가 별들 사이를 여행할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인간이 먼 행성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외계인이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과학이 현실로 만들려는 미래입니다. 먼저 가까운 곳부터 살펴봅시다. 태양계 안에서 말이죠. 화성은 모두가 아는 후보지만 진짜 숨겨진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입니다. 지름 약 3100km의 이 얼음 행성은 지구에서 약 6억 2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겉모습만 보면 그냥 얼어붙은 돌덩이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얼음 껍질 아래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구 해양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액체 바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유로파가 천체 생물학자들을 흥분시키는 이유죠. 나사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유로파 클리퍼 임무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 탐사선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유로파의 지하 해양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는 거죠. 얼음 껍질의 두께를 측정하고 조성을 분석하고 혹시 모를 물 얼음 기둥을 찾아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그 물에서 유기물이 발견된다면 그건 인류 역사를 바꿀 발견이 될 거예요. 문제는 유로파의 환경이 너무나 극악하다는 겁니다.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방사선이 모든 걸 파괴하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차폐 장치를 갖춘 로봇이라도 몇 시간에서 며칠 안에 작동을 멈춥니다. 인간은 거기 발 딛는 순간 죽는 거죠.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도 못 가는데 어떻게 별까지 간다는 걸까요?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도 4.3광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세대 우주선을 만들거나 아니면 추진 기술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세대 우주선은 우주를 떠도는 거대한 도시 같은 겁니다.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날아가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거죠. 원래 탑승자들은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수백 년 후에 도착하는 겁니다. 로맨틱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의 진보입니다. 우주선이 100년 걸려 날아가는 동안 지구에서는 50년 만에 도착하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거든요. 먼저 출발한 우주선을 나중에 출발한 우주선이 추월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세대 우주선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추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나사와 록히드 마틴은 핵 추진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 화성까지 7개월 걸리던 여행을 45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핵 분열로 엔진을 구동하는 방식인데 화학 로켓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핵 추진 로켓은 이론적으로 초속 22km까지 낼 수 있고 자기장을 이용한 특정 설계는 초속 55km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속도로도 알파 센타우리까지 가는데 26,000년이 걸립니다. 우주가 너무 넓다는 게 문제예요. 더 과감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핵 펄스 추진 방식인데요. 우주선 뒤에서 핵폭탄을 연속으로 터뜨려서 그 폭발력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초속 13,411km, 빛의 속도의 4.5%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제한되거든요. 이 정도면 알파 센타우리까지 100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한 세대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느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우주선을 최대한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레이저로 쏘아 올리는 거죠. 나노 크기의 우주선을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시켜서 알파 센타우리로 보내는 겁니다.
성공하면 20년에서 30년 만에 도착하고 지구로 신호를 보내는데 4년이 걸리니까 총 25년에서 35년이면 됩니다. 문제는 극도로 작은 우주선이 우주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방사선, 우주 먼지 충돌, 극심한 온도 변화를 수십 년 동안 버텨야 하거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갈 수 있는 행성들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목표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입니다. 4.3광년 떨어진 이 행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거주 가능 구역에 있어서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 성공하면 20년에서 30년 만에 탐사선이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프록시마 B에 지능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에 너무 가까워서 강력한 항성풍과 플레어에 노출되거든요. 미생물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복잡한 생명체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멀리 봐야 합니다. 글리제 667cc는 23.62 광년 떨어져 있는데 슈퍼어스로 분류됩니다. 지구보다 크지만 천왕성이나 해왕성보다는 작은 암석 행성이라는 뜻이죠. 빛의 속도의 20%로 날아가면 118년이 걸립니다. 이 행성은 별의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해 있고 더 큰 중력 덕분에 두꺼운 대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대기는 표면을 보호하고 온도를 안정시키죠. 만약 물이 있다면 그리고 적절한 화학 조건이 갖춰진다면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트라피스트 1는 40.7광년 떨어져 있는데 이 행성계는 정말 특별합니다. 초저온 외성 주위를 7개의 지구 크기 행성이 공전하고 있거든요. 그중 몇 개는 거주 가능 구역에 있고 트라피스트 1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후보죠. 이 행성은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고 별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어서 표면 온도가 액체물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빛의 속도의 20%로 날아가도 200년 이상 걸리지만 트라피스트 1 시스템은 여러 행성을 한꺼번에 탐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플러-186F는 580광년 떨어진 백조자리에 있습니다. 적색 외성의 거주 가능 구역에서 공전하는 지구 크기의 행성이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약 그곳에 외계인이 있다면 지금 지구를 관측했을 때 1444년에 지구를 보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에 지구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우주의 시간 지연입니다. 빛이 여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보는 건 항상 과거예요. 케플러-186F를 지금 관측하면 우리는 580년 전에 그 행성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580년 후에나 알 수 있죠. 케플러-186F는 수명이 길고 안정적인 별을 공전하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복잡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의 20%로 날아가도 2900년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탐사가 불가능한 거리죠. 케플러-22b는 640광년 떨어져 있고 별의 거주 가능 구역에서 편안하게 공전합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클 가능성이 높은데 넓은 대기와 광대한 바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계 생태계가 펼쳐질 거예요. 하지만 빛의 속도의 20%로 날아가도 3200년이 걸립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 자체가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의 문제죠. 3200년 전은 기원전 1200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문명이 흥망성쇠를 겪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연구합니다. 알쿠비엘의 드라이브 같은 개념인데요. 시공간 자체를 조작해서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겁니다. 우주선 앞의 공간을 압축하고 뒤의 공간을 팽창시켜서 우주선은 제자리에 있지만 시공간이 움직이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계산에 따르면 목성 질량만큼의 에너지를 순수 에너지로 변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현재 기술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죠. 태양돛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반사돛을 펼쳐서 태양빛의 압력으로 가속하는 방식인데 연료 없이도 계속 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빛의 속도의 1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는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언젠가 적색 거성으로 팽창해서 지구를 삼킬 거예요. 수십억 년 후의 일이지만 그 전에도 소행성 충돌, 핵전쟁, 기후 재앙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성간 여행 기술은 인류의 보험입니다.
다른 행성에 정착할 수 있다면 인류는 훨씬 안전해지죠. 그리고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특히 지능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우주에서 우리 위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모든 철학과 종교와 과학이 새롭게 정의될 겁니다. 외계 문명과 접촉하면 그들의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우리 문명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프록시마 B조차 갈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 성공해도 우리가 받을 건 사진과 데이터뿐이죠. 실제로 인간이 그곳에 발을 디디려면 수백 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주의 신비를 풀어나갈 겁니다. 태양계 안에서는 유로파, 엔셀라두스, 타이탄 같은 위성들을 탐사하면서 미생물의 흔적을 찾을 거예요. 화성에서는 과거 생명체의 화석을 발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쌓이면 생명이 얼마나 흔한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케플러-22b 같은 먼 행성에도 갈 겁니다.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새로운 물리학이 발견돼서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류는 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해왔습니다. 하늘을 날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날았고, 달에 갈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갔습니다.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가능해질 거예요.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고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언젠가는 별들 사이로 데려갈 겁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